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어려워졌다고는 알고 있었는데요. 최근 조선업체들이 엄청난 적자를 낸 것이 속속 확인이 되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강제 합병이나 매각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흉흉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조선업계 상황 진단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브릭스, 한때는 투자 유망처였는데 더 이상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브릭스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고 투자를 권했던 골드만삭스조차 이곳에 투자하는 펀드 판매를 접었거든요. 그럼 이제 세계 경제에서 고성장할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가능성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포스트 브릭스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아유, 힘듭니다. 월요일마다 빠지는. 월요일마다 힘들까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은 15.3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75%인데요. 예. 2025.70으로 끝나고요. 코스닥 시장은 671.84, 22.37포인트가 빠져서 3.22%가 빠졌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가 눈에 띄었는데요. 한 1,900억 정도를 기관이 때리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513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535억 정도를 팔면서 양끌이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끌이 매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매도가 나와버렸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난 주말에요. 네. 미국 고용지표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왔잖아요. 네. 그랬더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들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크다고 일단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월 비리 농업 부분의 고용지수가 지난 주말에 나왔는데요. 예. 27만 1,000명이 중요하고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가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이걸 아주 크게 올라간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자체가 전월 대비해서 0.4%가 올라갔어요. 전년 대비해서 2.5%가 올라간 그런 양상이거든요. 네. 그럼 2009년 7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놓고 봤을 때, 예. 12월 달까지 해도 11월 이제 고용지표를 하더라도 특별하게 이제는 시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없다. 이렇게 되면서 12월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 영향을 좀 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아니라고 나왔지만 현재 상승과 한진해운을 합병한다라는 예, 강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구조적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것처럼 IMF 이후에 최대폭으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일단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금리는 올린다 아닌다. 사실은 이거 미국 연준도 스스로 헷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 조선업은 그러면 오늘 좀 많이 출렁이었나요? 네,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도 많이 출렁거렸고요. 네. 미포나 현대중공, 삼성중공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부분 자체는 이제 달러 강세가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화 약세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혜주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수혜주가 이제 아무래도 수출 관련주들, 경기 민감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죠.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었는데 목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던 부분이 이제 한미약품, 5조 원에 대한 어떤 로열티 이런 부분이 또 나오면서 있더라고요. 1조 원 가량을 또 수출한다고 오늘 나왔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한미약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약 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제약주 쪽으로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서 양쪽이 상당히 대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적 위주로 돌아간다는 양상을 보이는 부분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그래서 얼마나 올랐나요? 그 소식 이후에? 지금 한미약품 같은 케이스가 보게 되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지난 주말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오늘도 올랐겠죠? 오늘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15.89%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2만 3천 원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82만 4천 원이 되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 종목이나 업종 중에서는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나요? 지금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다 좀 하락습니다. 좀 네. 하락세를 보였다고 일단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소매 판매가 11일 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옵션 만기도 있고 금통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변동성도 커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 아까 이제 뭐 대형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 금지 법안 예. 상임위 복지에 긴급 상정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기관 투자가한테 대여해주고 이자를 받았었는데 이 대여를 나간 종목군이 주로 조선이라든가 항공, 전자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었고요. 이런 쪽이 또 아이러니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이 동매도 피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이걸 다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이쪽 부분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가 항공전자 쪽에 있어가지고는 그나마 예. 나은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도 넘어야지 될 변수들이 꽤 있네요. 상당히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의 또 소매판매 지수라든가 미국 소매판매 지수 같은 거 들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오늘 저녁부터 이제 보스턴 여는 총재부터 시작해서 미국 그 FOMC 그 패드를 구성하고 있는 네. 미국 연방은행 총재들의 발언들 연설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네, 내일은 뭐 시카고 여는 총재의 발언이 이어지고 예. 그다음에 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 리치몬드, 시카고 이래가지고 뭐 쭉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발언에서 예. 어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단초를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더 헷갈려요, 근데. 각각의 의견들을 또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렇지 않을까. 근데 이제 지난 주말 이제 이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네. 대부분의 큰 쪽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큰 은행, 투자은행들이라 볼 수 있는 쪽에서 도이치방크하고 시티 코퍼레이션 빼고 대부분이 다 네. 12월 금리 인상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 PIB 센터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령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소리 밝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밝은 소식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게 언제 이후 최대치인가요, 이게? 1998년 IMF 외환 위기 직후 거의 한 1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한국 신용평가가 올해 10월까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경우를 봤더니 45개 회사라고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요. 네. 말씀드린 IMF 직후 1998년 외환위기 당시가 61곳이 그 신용등급이 강등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많은 그 기업들이 신용등급 하락을 올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평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데요? 약 한 20곳, 30곳 정도가 평균이었는데요. 예.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었던 게 2008년, 200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신용등급이 하락됐던 회사가 33곳, 34곳 정도였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12월까지가 아니라 10월까지의 중간 집계인데도 네. 그 당시보다 훨씬 많은 규모이니까 그만큼 신용등급 하락이 얼마나 많았다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걱정이 좀 되는데 지금 흉흉한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는 조선이라든지 해운 뭐 이런 쪽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 국내에서 신용평가를 한다는 거는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내기 전에 우리의 신용평가를 해주십시오 또는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신용평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용평가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3개의 신용평가 회사가 있거든요. 말씀드린 한국신용평가가 있고 나이스 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3군데 공이 올해 신용등급 하락한 게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나이스 신용평가가 56개였고요. 한국기업평가는 42개였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해운이라든가 네. 조선, 건설 이렇게 좀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이런 업종의 신용 등급이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 업종 또 대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신용 등급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되면은 보통 이제 채권 발행 더 어려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다 나왔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예. 이미 등급이 하락된 곳들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얘기해도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기업 계열은 모기업에서 여기를 지원해 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등급 하락 요인이 있어도 등급을 더 낮추지 않고 이렇게 그렇죠. 좀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올해 특이했던 거는 대기업들이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재무제표 이런 걸 보면서 등급을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고요. 삼성그룹이 국내 1위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그룹 계열사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삼성정밀화학 이런 것들의 신용 등급도 다 내려갔고요. 두산그룹의 건설, 인프라코어, 중공업, 엔진 이런 부분들, 포스코그룹에서는 플랜텍, 건설, 엔지니어링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라든가 중공업, 건설 이런 쪽의 신용 등급들이 다 내려갔습니다. 또 이외에 석유화학 업종 중에 SK에너지, SK인천화학, GS그룹의 GS칼텍스, GS에너지 이런 회사들도 좀 내려갔고 항공업종의 대표 회사인 대한항공, 네.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도 신용등급이 다 내려간 곳입니다.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도 많이 내렸는데 이렇게 떨어질 요인들이 있었나 보죠? 무엇보다 이제 부채 비율이 워낙 높고 이 예. 부채가 많은 와중에 신규 항공기들을 계속 인수를 사서. 하면서 예. 부채가 좀 차입금이 점점 늘어나는 이런 요인들이 다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잘 아시다시피 회사채를 발행하던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이자율이 높아져서 자금 비용이 높아지는 것, 이 정도까지면 괜찮은데 요게 조금 더 지나가서 경기가 떨어지면 네. 추가로 자금을 빌릴 때 좀 깎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러면 자금 경세까지 나와서 예전에 흑자부도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런 게 재현될 수 있다. 이게 좀 약간은 좀 앞선 우려이긴 하지만 이런 신용등급 하락이 연속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퍼지면 이런 게 없으리라마는 못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또 오늘 뉴스인 것 같은데 또 회사채 발행이 또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후 반영이 될 테니까 앞으로의 시장은 장담하기 어렵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 어려워지면 또 우량 기업들까지도 채권 발행 쉽지 않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더 걱정이고요. 중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계속 불황형 무역 흑자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중국 해관 총서라는 그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무역 수지를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인데 위안화 기준으로 10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를 봤더니 3,932억 위안, 약 70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 정도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무역 수지 흑자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를 네.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0월 중국의 수입이 감소한 것을 봤더니 전년 대비 16.0% 정도가 감소를 해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1.7%였는데 이보다 크게 그 수입 감소폭이 커졌고요. 수출의 감소폭은 3.6% 정도였습니다. 전망치는 3.1이었고 9월이 1.1%였는데 이거에 비해서 수출 감소폭도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감소한 건 3.6, 수입이 감소한 건 16.0. 그러니까 수입이 훨씬 더 커지면서 이 무역 수지가 커진 것이어서 중국 경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 무역을 해서 이걸 되파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그 수입이 더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네. 이게 좀 그 경기 둔화의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금융당국과 중앙은행이 자영업자 대출을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좀 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요. 맞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이런 국내 5개 시중은행에 대해서 여신 심사 실태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게 개인 사업자, 즉 자영업자 대출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232조 6천억 원. 네. 올 들어서 이 증가폭만 23조 3천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증가한 게 한 18조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9월까지 5조 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에서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거는 이 대출 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여신 심사라든가 신용 등급을 제대로 받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 있는 대출을 상환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출이 나간 것들이 부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또 이런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좀 깐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영업자 대출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하나 들고요. 자영업자 대출이 장사가 잘 되고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대출이 나가서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지만 네. 경기하고 좀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도 부실하다 그러고 기업대출도 부실하다 그러고 자영업자 대출도 그렇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그널은 지금 금융 시스템, 경제, 경기 이런 게 조금 위험하다라는 예. 시그널들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네. 해법은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입 맥주 요즘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유통기한을 조작한 곳이 있어서 정말 여론의 문매를 받고 있군요. 저도 이 맥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참 이런 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이 해명을 들으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네. 하이네켄이라는 아주 유명한 네덜란드의 맥주 브랜드에서 데스페라도스라고 이 데킬라를 베이스로 하는 예. 맥주를 이제 새로 출시를 했는데요. 어떻게 쓰여 있길래요? 2015년 7월 15일까지다라는 게 캔 밑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캔 중간에는 유통기간, 캔 밑에 있는 날짜로부터 1년까지가 유통기간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예. 이 표시를 스티커로 붙였단 말입니다. 이 스티커를 싹 띄워봤더니 바닥에 있는 날짜까지가 유통기간이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 감추려고 있네요. 예.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하이네켄이 좀 제품을 다시 리콜을 했나요? 회수를 했나요? 일단 하이네켄에서는 회수를 하기는 했는데 네.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 원래 쓰여있던 그 마크 예. 바탕에 있는 것까지가 유통기간이다라는 그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해오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인쇄를 잘못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 가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은 좀 예. 설득이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룡 기자였습니다. 예, 요 며칠 굉장히 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국내 조선업계입니다. 해양 플랜트 계약, 이게 잇따라 취소되면서 실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또 대우조선해양, 빅3가 영업 손실을 조원대로 내서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수익성이 엄청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정부가 나서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관치로 하느냐라는 얘기까지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조선업계의 수익성이 왜 이렇게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구조조정이 된다면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보다는 자생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의 수 한 박스가 준비가 돼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립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가족이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로부터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포괄 간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포괄 간호 서비스 제도.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 간호사 재취업 관련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윤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 대안이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선업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실적 쇼크 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갖가지 대책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사실 돌려놓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무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선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니까 엄청난 영업 손실이 지금 나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네, 그렇죠.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배를 만들든 간에 플랜트를 만들든 문제는 제때 수주를 해서 네. 제 날짜에 인도를 하면 얼마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해양 플랜트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어 버렸고 예. 이것이 대부분 건조가 지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 날짜에 최초의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었을 때 예. 그때 이제 인도 시기가 분명 계약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날짜에 제대로 인도를 했으면은 얼마의 수익을 분명히 벌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양 플랜트에 설계 능력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업의 위치를 갖고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벌크 선박에서 LN선까지 얘기하는 상선에서 그런 것이고 예. 해양 플랜트 분야는 우리에게 온천 설계 기술이라든가 건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건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능력 이상의 수주를 받아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해양 플랜트가 이제 개당 수주 금액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를 이제 고부가 영역으로 잘못 봤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했었죠. 예. 그래서 이 상선을 대부분 수주량을 줄여버리고 해양 플랜트 수주량을 늘려버리는 과정에서 지금 야드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 날짜에 인도를 하지 못하는 문제들 그래서 건조 원가가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인도 지연에 따른 지연 매사가 문제가 발생되어 버린 겁니다.
근본적인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은 두 가지네요. 해양 플랜트 쪽으로 수익 구조를 많이 바꿔가고 있었던 것 자체도 문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대한 기술이 없어서 발주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좀 문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선주 측으로부터 발주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인 네.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예. 일단은 그 수주 산업에서 특성이 공사 기간이 보통 2년에서 긴 경우에는 5년까지 가게 되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주처로부터 계속되는 설계 변경 요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고객이 요구하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사양이 제때 이제 그 제날짜에 이제 그 수행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예. 그것이 이제 계약서상에 발주 취소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든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하지만은 네. 해양 플랜트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되는 설계 변경 요구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예. 그로 인해서 건조 지연 및 인도 지연이 발생됐기 때문에 발주처로부터 인도가 계약이 취소돼 버리는 이런 일까지 발생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도자료 같은 거 낼 때는 해양 플랜트 얼마짜리 수주 막 이래가지고 언제 완공하면 얼마의 뭐 효과가 기대되고 이런 것만 들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기술이 이렇게 부족했던 거는 최근에야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게 계약 구조상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도부터 이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좀 해왔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종공업 수주를 비롯한 이 중공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수주량이 없어가지고 망한 기업들은 없었어요. 예. 대부분 인도가 지연되면서 망한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도가 지연돼 버리면은 그만큼 자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그 부족 자금을 메꾸기 위해서 또 무리한 수주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수주가 감소되는 망한 케이스가 없고 예. 인도가 건조가 지연돼가지고 대부분 망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 해양 플랫 수주량을 줄여야 되고 상선 수주량을 늘려야 되는 이런 점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까지 약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수주가 취소되거나 하면은요 이게 네. 조선업계가 그냥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보험 같은 거는 가입이 안 돼 있나요? 그게 이제 뭐 그런 보험 같은 거는 사실 뭐 없고요. 예.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수주 계약 체결을 할 때 예. 그 기술 사항에 대한 우리의 그 요구 수준도 좀 분명히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그 굉장히 독소 조항들이 많아요. 독소 조항이요? 예, 산업재 기업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고객들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고객들입니다. 그쪽 분야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독소 조항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점들을 좀 사전에 좀 점검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양 플랜트 분야 기술이라든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기술에서 문제도 있었고 법률적으로도 제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독소 조항이라 예.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어렵긴 하겠지만은 그 무리한 설계 변경 요구했었을 때 같은 경우죠. 예. 정해진 원가 안에서 들어오는 설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 합의를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잘 모르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발주처 입장에서 무리한 계약 변경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또 인도하는 네. 시기가 늦어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잔금을 또 못 받는 거고.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이쪽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다른 쪽을 무리해서 또 수주를 함으로써 그렇습니다. 버텨내고 네. 있는 것으로 보여지게 만들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덤핑 수주 같은 거는 없었나요? 가격을 막 많이 내려가지고 네. 수주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해양 플랜트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 예. 대부분 이제 저가 수주를 했다라는 점 하나랑 두 번째로는 시황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로 이제 핑계를 많이 대게 되는데 네.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해양 플랜트 수출을 늘리던 2, 3년 전에는 수주 금액이 개당 조 단위가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지막으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예. 조 단위가 나왔던 그 상황이 시황이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고요. 실제로는 제 날짜에 인도하지 못했던 실력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수주 금액을 여기서 2배, 3배 높였다고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네. 이렇게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거나 취소되거나 해서 네. 영업 손실이 이렇게 막 조원대로 높아진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2, 3년 전에 그러니까는- 했던 그런 계약들이 예, 예, 지금의 영업 그렇습니다.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기술이 없는 분야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건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스케줄로 네,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게 되고, 네,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 인도 지원돼 버리면은, 네, 그 다음 도쿠에 들어가야 될 그 작업 물량들이 예, 또 계속 지연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조선업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연구원님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본인들은 정말 스스로 몰랐을 리가 없는데 왜 네. 이렇게까지 온 걸까요? 그게 예. 처음에 일을 했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네, 처음에 했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터질 줄은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처음에 보통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안 될 예, 거보다는 될 거로 가정을 하게 되고 되는 것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그렇죠. 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처음 할 때보다 공정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예, 그 발주처로부터 계속된 계획병에 들어오게 될수록 계속 일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되고 예, 어느 순간부터 일이 이제 많이 망가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누적된 것들이 네, 최근에 와서 이제 터진 걸로 볼 수가 있고 네, 한 가지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국내 조선업체들이 잘 가지고 있는 해양 패널 수준 잔고가 예, 아마 내년도 하반기만 대부분 인도가 돼버립니다. 네, 인도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진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해양 패널 수준 잔고가 대부분 감소가 되게 되고 한 1년 전부터 지금 탱커 수주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한국의 탱커요? 조선소 같은 예. 경우에 예. 탱커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주력 선박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중국 조선소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선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조선업체들이 원래 선박 수주량이 작년 대비해서 그냥 20%가 증가돼 버렸고 예, 중국은 35%가 감소가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아마 한 1년 이후 2016년 하반기나 2017년도 상반기가 되게 되면은 네. 네, 이익은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간다면은 좀 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업체 내부로서. 이 예. 조선 산업에 대한 아까 공급에 대한 그 기준을 예, 설비를 가지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 설비는 자동화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는 IT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철강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수조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엔지니어 숫자라든가 R&D 투자 같은 것들이 이제 설비에 대한 그런 공급에 대한 기준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선소들은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음번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R&D라든가 예, 설계 부분이라든가 이쪽에 대표적인 인력 투자가 좀 필요한 걸로 보여지게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인위적인 이런저런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그 해양 플레이트 수주량을 줄이고 네. 상성 건조량을 늘리면서 오히려 인력이라든가 R&D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조선소들의 위상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R&D 투자를 늘린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네. 가는 걸로 보고 이 조선업계 말고 해운업계도 오늘 빅뉴스가 터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그러니까 업계 1, 2위의 이 업체, 해운 예. 업체들인데 이쪽은 정부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강제 합병을 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조선업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선박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건을 실어 날라주는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선배에 대한 그런 그 선박에 대한 그 척수라든가 보유 네. 척수라든가 선박의 이제 사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거를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걸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E라든가 네. 에어버스나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해외 중공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R&D를 5조씩 투자를 하고 네,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 숫자가 2만 명, 3만 명에 달해요. 한 기업들이. 네, 그런 기업들이 역사가 200년씩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무조건 줄이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 네, 이미 예. 1980년대 초반에 일본 조선업이 그때 인력을 줄이고 도쿄를 절반 닫아버리는 그런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게 되면서 한국에 추격을 당하는 빈미를 제공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 드릴 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무현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김학권 세준코리아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면은 무조건 부동산 시장은 활발해지고 매매도 활기를 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사철에다가 성수기. 네. 최근에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셋값 상승세가 약간 좀 뭐 둔화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진짠가요? 그러게 말이죠. 미세하지만 조금 변화가 있는데요. 네. 지난 8일 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114 조사에 의하면은 지난달 그 10월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35% 상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9월에 0.39% 상승했는데 9월보다 0.04% 감소를 했고요. 같은 기간에 전셋값 상승률도 0.76% 상승을 했지만 올해도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네. 이게 사실 별 차이 없잖아요. 별 차이는 없는데 별 차이는 없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그렇죠.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점이 상당히 좀 둔화 시점이 민감하다고 예. 볼 수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9월 추석 연휴 이후가 되면은 이사할 사람들도 이사를 하고 집을 활발하게 거래가 되거든요. 네. 상승폭이 커지면서 가격이 좀 오르는데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수요자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지방이 매매가 상승가 굉장히 둔화된 게 커요. 올해 집가 상승률 1위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 1월부터 매월 1%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9월 달에 0.69%, 10월 달에 0.49%. 굉장히 좀 낮아지는 추세고요. 근데 광주 광역시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도 상승폭이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작년부터 수도권 시장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올 연초부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좀 관망세가 늘지 않았나. 이게 실제로도 그 올해 초에 비해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민감하게 좀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뭐 빨간불 경고등이 좀 켜지는 신호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아직 뭐 본격적인 신호는 아니지만 예. 금융당국에서 일단 좀 잽을 몇 개 날렸잖아요. 뭐 대출 규제 같은 그렇죠. 것들. 대출 예. 규제하고 그러니까 집단대출 규제를 한다. 예. 그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가계부채 강화를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수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집을 사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집을 좀 사야 되는데 좀 기다려서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자연스럽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되겠죠. 나타났지만 예. 좀 민감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뜨거웠던 이 신규 분양 시장이요. 예. 여기도 이상 신호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진짜로 느껴지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게 왔죠. 이게 같은 그 기관이 부동산 114에서 지난달 그 10월 달이죠. 일수위 청약 경쟁률을 봤는데 네. 8.6대 1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달에 16대 1 나왔거든요. 절반이네요. 근데 이게 이제 청약자 수가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9월 달에는 한 41만 명이 청약을 했는데 그 10월 달에 비해서는 35만 가구로 청약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전국 미분양 수가 조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9월 말 기준 3만 2,524가구로 8월 달에 비해서 2.6% 증가를 했거든요. 예. 여기 실제로 그 청약률은 높지만 그 실제 계약률이 낮은 단지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부산 동래구에서 분양한 모아파트 같은 경우 577가구 분양에 1순위에서 26,454가구에서 45들이 나왔거든요. 네. 요 정도 경쟁률이면은 소위 이제 정상 계약률 3일 동안 계약을 하거든요. 네. 90% 이상 계약률이 나와야 되는데 한 70% 정도. 그러니까 대구, 부산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부산 특히 그렇죠. 그렇죠. 부산이 예.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좀 이례적인 좀 계약률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럼 70%만 계약이 됐다면 나머지 30%는 미분양이잖아요. 미분양인데 뭐 분양은 금방 돼요, 사실은요. 네. 한 달 안에 분양이 되니까 그렇게 미분양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요 정도 어떤 청약 경쟁, 요 정도 입지면은 예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5, 6월 달, 7월 달 같으면은 3일 계약률이 한 90% 이상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분양 걱정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그 수치상으로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주택 시장이 그냥 관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어떤 그 외부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또 매매가 좀 얼어붙는 쪽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참 속단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아까도 그 미세하지만 성수기 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매매가 상승세는 여전히 좀 오르고는 있지만은 매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감소가 사실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방증이 되거든요. 네. 요거는 아까도 언급했지만은 기존 주택도 마찬가지고 뭐 너무나 뜨거운 그 신규 분양 시장도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상품별, 지역별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주택 시장도 그렇고 신규 분양 시장도 갈수록 상승폭이 좀 둔화된다든지 청약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재건축 그 분양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면서 청약 시장도 좀 양극화가 좀 심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청약시장 양극화는 뭐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곳이니까 그렇지만 수도권과 지방으로 좀 이분해서 볼 때는 수도권은 여전히 계속 뜨겁고 뭐 지방 쪽은 좀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지방은 이미 그 조정기에 저는 들어섰다고 보고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구, 부산, 뭐 울산 이렇게 물론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여전히 뜨겁긴 한데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지금 청약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완판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네. 요게 이제 수도권도 사실은 뭐 수도권에 이제 뭐 수요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덜합니다만 수도권도 굉장히 지금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서울 시내하고 서울의 주변에 있는 그 위성도시들의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민간들이 분양하고 있는 뭐 용인이라든지 뭐 김포라든지 광주시라든지 뭐 이런 남양주라든지 외곽으로 조금 빠지면서 단지가 좀 적거나 그다음에 그 건설회사가 좀 뭐 규모가 브랜드 가치가 없거나 이런 적들은 사실 청약률도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계약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방에서 지금 서울로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라면은 전세값도 좀 떨어져야 될 텐데, 전세 쪽은 어떤가요? 뭐 아까 10월달에 잠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온라인은 워낙 적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세값은 뭐 하반기나 내년에도 여전히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부디 이쪽이 좀 조정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올해도 거의 끝나가고요.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시장을 예상하시나요? 이게 지금 정말 그 예측하기 어렵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은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일부 기간에 조금이나 변화가 있다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됐고요. 다만 이제 아까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에서 조금 잽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좀 염려스러운 눈으로 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 요인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내년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강화하죠. 1월부터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집단대출 규제를 정부는 뭐 규제를 안 한다 합니다만 이미 금융권에서 자율 심사를 강화를 시켜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또 뭐 미국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럼 부담이 생기죠. 그렇죠. 공급 과잉 얘기는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나와서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괜찮겠으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과잉 문제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분양가 상승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깊이 쳐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지만 또 긍정적인 요인도 사실은 좀 있어요. 지금 뭐 시장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전세가 상승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수로 이전하는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은 자가보유율이 5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다음에 역으로 분양가 상승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됐겠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하고 내년에 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더 호전시킨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시장을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데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 부정적인 요인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지고 조금 좋지 않은 시각으로 흐르면은 수요자들이 조금 심정적으로 좀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